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가 된 40대 주부입니다. 귀여운 딸 하나, 개구진 아들 하나 키우면서 남편과 오순도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같이 사는 식구들에게 불만이라는 것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품게 된 대상이 매일 살을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 남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하게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는 시누이에게 왔다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경박스럽고 눈치 없고 내가 낸대하는 우리 시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혈압 조심하시고 제 이야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자리에서 만난 것 치고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원래 제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대학 시절에도 미팅, 소개팅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제가 말이라도 많은 사람이었다면 괜찮겠지만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이 없을 땐 그 상황이 어색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 32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소개팅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선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강철 같은 분이셨어요. 살면서 겪어볼 수 있는 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이라 그런 건지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임하셨고 고난과 역경의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이겨낼 수 있다고 희망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27살에 저희 엄마와 결혼을 하셨어요.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을 하신 터라 가증에 많은 상태로 신혼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셨었습니다. 엄마는 가진 게 없는 아버지였지만 사람의 성실함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싶으셨대요. 사실 의식주만큼 중요한 게 없다지만 언젠가는 일이 풀릴 날이 올 거라고 서로를 믿으신 거죠. 그런데 직장에 취업한 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IMF를 겪으시면서 실직자가 되신 거죠. 그 뒤로 아버지께서는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돌리셨지만 나라가 망하게 생긴 그 시기에 어느 회사에서 미쳤다고 신입을 뽑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쪽 저쪽 기웃거리셨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자리가 없다는 절망적인 말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빨며 앞으로는 뭘 해먹고 돈을 벌어야 하나 아버지 인생 첫 좌절을 하려던 순간 제가 생명의 뙬리를 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결심을 하셨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보단 우리 딸, 우리 마누라 절대로 고생시키는 일만 없게 하자는 것으로 말입니다. 큰 목표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목표로 바꾸신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저를 위해서 막노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막노동 자리도 너무나도 귀했대요. 돈을 벌어야 하는 이 시대의 가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들 하나같이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막노동 자리에 몰린 거겠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자리를 어떻게든 따내기 위해서 작업반장 옆을 졸졸 쫓아다니며 믹스커피 심부름도 하고 보조 역할을 하면서 눈에 들기 시작했대요. 아침 시간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작업반장이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둘 골라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옆에서 알랑방귀를 많이 끼어댔으니 아버지는 꼭 일자리를 주선받고 하셨죠. 점점 불러오는 배를 한 저희 엄마도 부업을 열심히 하셨대요. 인형 눈깔도 붙이고 택도 붙이고 어떻게든 저를 가난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래도 IMF 때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빚이 생겼던 것도 아니라서 저희 집은 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쉬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으셨고
살림살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뒤로도 아버지께서는 고생을 조금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두 돌이 지났을 때 성실한 모습을 예쁘게 봐준 덕분인지 작업반장의 소개로 건축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고 그 덕분에 승진도 나름 빨리빨리 하셨대요. 그렇게 안정을 찾은 아버지께서는 정말 가정을 위해 충실한 생활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 역시 저를 키우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집안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업을 쭉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점점 나이를 드셨고 저 또한 사랑을 받으며 점점 자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셨고 대학 입시를 치르는 날에도 저에게 부담 갖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 세상에 대학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에게 응원을 해주셨죠.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저는 취직을 할 때까지도 늘 우리 부모님의 아기로만 자랐습니다. 제가 26살에 취직을 해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연애도 해보고 이별도 해봤지만 이렇게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32살 때 어린 나이라면 어린 나이인 그때 제가 선을 보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셨기 때문이셨습니다. 남들은 말이야, 여유도 가지고 설렁설렁 쉬면서 일을 한다지만 나는 너무 쉼없이 달려와서 푹 쉬라고 그러나 보다. 아내가 글쎄 암이라고 하대. 이제는 조금 쉬어야 하는 순간이 왔구나 싶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 건 봐야 하지 않겠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암이라니. 아빠가 암에 걸렸다고? 무슨 암? 눈이 뻐근하고 어지러워서 처음에는 눈에 문제인가 했더니 내 혹에 하나 떡하니 있다대. 기억력도 점점 사라질 거고 말도 어눌해질 거라고 하더라. 뇌암이래. 코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나 싶었는데 덩어리가 크고 모양이 참 뭐 그렇다 하대. 괜히 건드리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야? 아빠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아빠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 하영아, 이 정도면 아빠도 할 만큼 했고 즐길 만큼 즐겼지. 손주까지는 모고 가고 싶었지만 그건 좀 욕심이겠지. 하루빨리 너 시집가서 좋은 남자 만나는 걸 봐야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저에게 부담을 주셨고 저는 선을 보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아버지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세 번째 선자리에서 만난 남편이었습니다. 이전에 선을 봤던 사람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처음부터 통하는 게 많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가도 급하게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집에 가야 했는데 그런 사정까지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제 사정을 다 맞춰주면서 저를 진득하게 기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결국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시며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도 시작을 하셨지만 이미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버려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선을 본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항암 치료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져버린 아버지께서는 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남편의 넓은 아량으로 저는 친정을 자주 오가며 아버지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불만이셨던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는 행동을 막을 순 없었죠. 아버지가 아파서 병간호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은근히 저를 붙잡고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마음을 이해 못할 건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서운하다고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운하다고 하실 때 가끔 시간을 내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던가 선물을 드린다던가 하면 금방 풀리셨는데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운 법이라고 야질야질하게 구는 시누이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누이는 마치 제가 무슨 실수를 저지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불을 켜고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누이가 한심했습니다. 시누이야말로 본인의 일을 잘 해내고 나서 남에게 참견을 하고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자기 일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트집을 잡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누이는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는데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집에서 탱자탱자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잔소리를 하지 못하게 공무원 준비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사람이었죠. 아우, 나는 올케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니까. 사돈어른이 아프신 거야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우리 집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형님, 제가 왜 관심이 없겠어요. 어머님, 제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아버지께서는 항암 치료를 하시느라 많이 힘들어하시고 제가 아버지께 힘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조금 서운하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버지잖아요. 그래,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그래도 내가 오라고 할 때마다 매번 사돈어른 간병하러 가야 한다고 하니까 나도 거절당할까 무서워서 며느리 얼굴 보고 싶다는 말을 못하겠더라. 아이, 그냥 그렇다고. 옛날에는 시집오면 친정이 뭐야. 무조건 시댁 시간에 맞춰 살았지. 형님, 요즘은 시대가 어떤데 그런 소리라고 그러세요. 어머님, 제가 조금 더 분배해서 어머님 서운치 않게 잘해볼게요. 아니다. 아니, 나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자꾸 옆에서 이 소리 저 소리 얹으니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며느리 속이 말이 아닐 텐데 내가 미안하다. 괜히 어름닿지 못하게 투정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마만큼 며느리 생각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나도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고 싶다. 그럼 형님도 일찍 결혼하셔요. 너 지금 누구 놀리니? 남자도 없는데 결혼은 무슨. 그리고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잖아. 공무원이 된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들 말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시누이는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핑계로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나이 30 중반인 시누이의 생활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그 생활이 너무 편하니까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 자체를 시누이는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 같아도 백수로 살면서 용돈 받는 거 친구들 만나서 알차게 쓰고 집에서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책 들고 카페 가서 공부라도 하고 오겠다고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제가 시집을 온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결국 몸에 암이 전이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온몸에 암세포가 자리를 잡으면서 치매 증상까지 오게 되었어요. 머리에 다시 자리를 잡아버린 암덩어리가 아버지의 기억을 파괴시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정말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어요. 암이라는 게 금방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가족의 입장으로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데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좌절을 했어요.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까지도 암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다고 저와 함께 아버지의 맥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봐야 했죠. 저는 세상의 모든 아픔이라는 것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마지막까지 끔찍한 고통을 끌어안고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부 힘들어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겪게 된 엄마도
그리고 아버지께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던 저와 남편도 아버지의 빈자리 앞에서는 금방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엄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많은 것을 정리하셔야 했습니다. 집도 그랬고 아버지께서 남기고 간 보험금도 저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엄마, 아버지 보험금이야말로 엄마가 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앞으로 노후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직 그래봐야 엄마도 60인데 살아야 할 시간이 훨씬 길잖아. 예, 걱정 마라. 요즘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정년 퇴직한 나이에도 나라에서 일 써주는 곳도 많고 내 친구가 그러는데 지금 나이쯤부터는 환경미화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에 다 노인 애들 쓴다고 하더라. 그 일이 굳은 일이니까 그런 거겠지. 엄마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집에서 놀기만 하면 뭐 하겠니? 일이라도 해야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지. 걱정하지 말어. 엄마는 오히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냐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셨어요.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법이라고 친구들을 따라서 일자리를 알아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된 입장에서 엄마의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면서도 굳은 일을 찾아 나서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물론 들었죠. 청소라는 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시선으로 더러 무시를 받기도 하고요. 저는 엄마가 노후만큼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엄마의 생각은 저와 완전히 달랐죠. 그렇게 엄마는 취직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저는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와 비교가 되는 사람을 마주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누이였어요.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뒷바라지 못하겠다. 벌써 몇 년째니? 4년째 공부를 한다는 핑계만 대놓고 합격증 하나 안 가지고 오는 기집애가 무슨 때려쳐. 공무원은 무슨 공무원이야. 엄마, 나란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뽑히는 건 줄 알아? 엄마도 공무원 시험 준비해봐. 이게 진짜 3, 4년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남들은 잘만 하던데 네가 돌머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너 학교 다닐 때도 12년 동안 공부 한 번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공무원을 하겠다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공부도 해본 사람이 그 방법을 알고 하는 거지. 내가 학원을 제대로 안 다녀서 그런 거라니까. 학원에서는 면접 준비까지 싹 시켜준다는데. 네가 학원을 왜 안 다녀? 처음에 학원 다니다가 학원이 너랑 안 맞는다고 때려치고 그 인터넷 강의인지 뭔지 그런 거 들으면서 하겠다고 해놓곤 그 학원이 나랑 안 맞았던 거지. 아니 엄마, 딸이 공부해서 나란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는데 왜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는 거야. 공무원 시험이 몇 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장원 급제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합격증 하나 들고 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장원 급제하는 게 왜 아니야? 예전으로 따지면 장원 급제 맞지? 장원 급제하면 왕 옆에서 나란 일 하는 거 아니었어? 시누이는 말이라도 못하면 얄밉지나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쩐 말은 그렇게 청산유수인지 신기할 정도였죠. 시어머니께서 그만두라고 몇 번 말을 할 때마다 그래도 신우도 나름 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하는 걸 텐데 왜 저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시는 건가? 가끔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었거든요. 원래 자식이 공부를 해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부모는 옆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시누이가 4년째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있다는 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공무원 시험도 매번 유형이라는 게 바뀌기 마련이고 또 요즘 시대에 정년이 보장이 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시누이는 나이도 조금 있는 편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어린애들과 하는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주 조금은 시누이 편에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슬쩍 시누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누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문제가 되는 왕따 사건이라던가
그런 거에는 크게 관여를 했었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신우이가 워낙 노는 걸 좋아하는 뽀로로 같은 인간이라 학창 시절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매일 학교 땡땡이 치고 노래방을 가고 남자친구 사귀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라면 치를 떨던 애가 태생이 바뀌겠냐고 하시면서 지금 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공부를 한다고 말을 해두면 주변에서 취직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루 빨리 시집이나 가라 그런 소리를 안 하니까요. 우리 신우 고등학교 때는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 편이었대요. 20대 후반에 만나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살이 20kg이 쪄서 지금 그 모양이 된 거라나. 그때는 직장도 다니고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랑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회사에서 마주치는 게 싫다고 징징거리다가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소리에 충격을 먹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댁에서도 그런 신우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핑계만 드러나고 재취업을 할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굴면서 집에서 맨날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밤이면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간다고 나가버리는 게 꼴 사나웠던 거죠. 시부모님의 잔소리가 늘어갈수록 신우이는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애를 썼고 그러다가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테니까 말리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학원도 나가고 집에서 공부도 하는 것 같고 하니 시부모님께서도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는데 시험에서 낙방을 연이어 할 때마다 점점 태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시부모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제 나이 37살, 우리 신우 나이 39살에서야 말입니다. 네가 공부한다고 한 지도 벌써 6년 차다. 6년 차야. 아니 무슨 변호사 검사 되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 시험을 6년이나 해. 너 그러다가 마흔 되면 어떻게 먹고 살겠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디 뭐 콜센터라도 취직해. 더 이상은 공부 뒷바라지 나도 못 도와준다. 엄마 6년이나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데나 취직을 해버리면 아니 친구들한테 내가 뭐가 되겠어? 아이,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시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무리라고 하시면서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 정말 용돈까지도 끊어버리시는 바람에 신우이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커피 한 잔은커녕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책 한 권 사는 것도 못하게 되었죠. 저는 시부모님을 응원하는 입장이었지만 남편은 조금 달랐어요. 아무리 진심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더라도 6년 동안 준비를 한 시간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신우이는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저는 여태 해봤는데도 안 됐으면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남편이 신우이를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저희 생활비에서 매달 50만 원을 떼다가 신우이 공부하는 데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저도 불만이 쌓였죠. 한 달에 50만 원은 부지런히 아르바이트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서 공부도 한다는데 신우이는 왜 그런 거조차 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절실함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신우이가 짠하다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땅바닥에 50만 원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그런 신우이를 믿더라고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사람은 위기에 몰리면 어떻게든 그 위기를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법이라고. 신우이가 이러다가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는 위기감이라도 느낀 건지 죽어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몇 년의 시간 동안 100% 힘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나 다름없었지만 신우이는 매달 남편이 주는 돈을 쪼개고 쪼개서 공부를 했고 지원을 한 지 9개월이 지나서 당당하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무려 신우이 나이 40에 말입니다. 형님, 정말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고요? 어머, 너무 축하드려요.
그래, 내가 당당하게 합격증 목에 딱 걸었다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 내 나이가 40인데 이제 와서 발령대기 받고 언제 호봉 쌓고 또 결혼은 어떻게 하나 싶어지. 그래도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이 악물고 공부한 덕분에 붙었어. 이게 다 우리 동생 덕분이다. 그래, 누나가 결국 합격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어디서 일을 하는 거야? 아무래도 구청 쪽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이번에는 구청 쪽으로 많이 빠질 거라고 그러던데. 거기서 공무원 하나 물어서 나 결혼해야지. 신우이의 말을 듣고 저는 살짝 반가운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구청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물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것이었는데 구청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셨거든요. 요즘 복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엄마는 그렇게 일을 하셔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셨어요. 한 달 생활비라고 하기엔 턱없이 작은 돈이기도 했지만 시누이 시험 준비를 도우면서 저희 친정엄마께도 같은 금액의 용돈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죠. 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보험금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구청이라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시누이랑 같은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될 확률이 크진 않았죠. 그래도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누이가 저희 친정엄마를 조금 더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그동안 시누이 뒷바라지를 해온 시간이 있잖아요. 길었던 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도 빠듯한 생활을 하면서 시누를 지원했던 것이었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도 아이를 낳았고 둘째까지 낳아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물론 시누이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을 땐 제가 둘째 돌이 지나고 복직을 했던 찰나였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가 더 생겼을 시점이지만 앞으로 저희 아이들의 교육, 저희 부부의 노후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생겼으니 달가운 것은 아니었죠. 그런 시누이가 저희의 지원 덕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시누이가 만약 저희 엄마와 같은 구청으로 발령을 받는다면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 더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누이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대기 명령을 받고 있었고 그 사이에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하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요. 저 같으면 저랑 남편에게 고마워서라도 선물을 사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 기념품만 잔뜩 사오고 저희 선물을 하나도 안 챙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시누이와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의 태도도 바뀌셨어요.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 뭐 하냐고. 몇 년 동안 공부 제대로 하긴 한 거냐. 공무원 시험 하나 합격 못 해놓고 나가 놀기는 오지게 나가 논다고 흉을 보셨었는데 시누이가 합격증 딱 들고 오자마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뭐라도 해낼 줄 알았다고 어화둥둥 내 새끼 하시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물론 뿌듯하시겠죠. 날라리나 다름 없었다고 저에게 그렇게 흉을 보셨었고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딸이라며 친구들이 큰딸은 뭐하냐고 물어보면 어색하게 말을 돌리셨었는데 그런 딸이 무려 공무원이 됐으니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시댁에 가서도 시누이가 당당하게 반찬 투정을 하면 우리 공무원님 밥을 잘 먹어야 나란 일도 할 수 있는 거라면서 그 까다로운 투정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지금의 시누이를 만든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공무원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시누이를 떠받들여 주나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부모 입장에서 대단한 일도 없는 거라며 평생 시누이 편에 서줄 거라고 말을 하시는데 합격하기 전의 태도와 너무 달라진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남편도 조금은 황당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시누이가 드디어 발령을 받았고 구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저희 친정엄마가 환경미화 일을 하고 있는 그 구청이었어요. 어머, 형님, 거기 저희 엄마도 일하고 계시는데
오며 가며 마주치면 저희 엄마 좀 챙겨주세요. 아, 사돈어른이 노인 일자리 일하시는 데가 우리 구청이야? 그런데 옳게 내가 어떻게 사돈어른을 챙기겠어. 청렴결백해야 하는 공무원이 혈연 따져가면서 챙기면 안 되지 않겠어? 그리고 뭐 같은 공무원도 아닌데 내가 챙길 게 뭐가 있다고. 뭘 그렇게까지 손을 보고 그래 누나. 그럼 장모님이랑 마주치면 인사나 하고 커피나 한 잔 뽑아드리고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왜 사돈어른께 커피를 뽑아드려야 하니? 사돈어른이 나한테 뽑아주셔야지. 아니 나한테 잘 보이면 다음 일자리도 뭐 어떻게 편안한 일 연계해드릴지도 모르는 건데. 아, 근데 그것도 청탁인가 그럼? 내가 뭐 받으면 안 되는 입장이긴 하지. 신우이의 어깨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기보단 허송세월 흘려보내고 겨우겨우 합격한 것이나 다름없긴 한데 누가 보면 검사, 판사라도 되는 줄 알겠더라고요. 본인은 청렴결백한 공무원이라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즉슨 저희 친정엄마를 챙길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급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기회로 환경 미화하고 있는 저희 친정엄마와 어울릴 순 없지 않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5급 공무원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공무원을 급으로 나누고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9급인 신우이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기가 막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나름 조금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께도 신우이가 엄마가 일을 하시는 구청에 발령을 받았다고 말을 전했죠. 그래? 사돈 처녀가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몇 층에서 일하는지는 모르고 내가 그 자리는 청소를 더 열심히 해줘야겠다. 아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구청 직원이랑 아는 사이면 엄마한테 콩고물 몇 개 더 떨어질까 싶어서 말한 거지. 얘는 콩고물 떨어질 게 뭐가 있다고. 다음 일자리에도 선정이 되는데 도움이 되려나? 이것도 지원자가 많아서 뽑히긴 해야 하니까. 저는 엄마가 그 일을 정말 즐거워하시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년마다 새로 지원자를 뽑는 그 일자리에 꾸준히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그 뒤로 아무 걱정 없이 회사를 다니며 남편과 아이 육아에 힘을 썼어요. 남편은 자상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후회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남편과 부부 모임이 있어서 친정엄마께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엄마가 집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사이에 살이 쏙 빠지셨더라고요. 엄마가 어디 아픈가 싶을 정도로 얼굴 살이 많이 빠지셨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여쭈어 봤는데 엄마가 별일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손목에서 조금 위쪽에 생채기가 난 자국을 발견했어요. 어디 모서리에 부딪힌 것처럼 살짝 찍혀서 상처가 나셨더라고요. 왜 다친 거냐고 물어보니 엄마는 일하다가 부딪힌 거라며 별일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죠. 하루는 여름 휴가 때 아이들과 같이 가까운 해외여행이라도 나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랑 상의를 했는데 둘째 아이가 아직 어려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가족 여행을 단 한 번도 해외로 나간 적이 없었고 저희 부부 자체도 신혼여행 이후에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더 늦기 전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여권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구청에서 신우이와 친정엄마가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마침 잘 됐다 같이 점심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여권을 만들 겸 겸사겸사 구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권을 신청하는 곳에서 볼일을 보고 신우이가 일을 하고 있는 3층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3층에 도착을 하니 도시환경사업부 쪽 파티션 한가운데 신우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형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저희 친정엄마셨어요.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느라 조용하니 바쁜 곳에서 파티션 높이 때문에
앉아서 일을 하던 신우이가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뒤에 의자에 잠시 앉아 계시던 엄마가 황급히 신우이 자리로 가더니만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둘 다 저를 못 본 상태였죠. 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슬쩍 기둥 뒤에 서서 그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입을 틀어막게 되더라고요. 아니, 김금자 씨. 내가 이거 청소 좀 똑바로 해두라고 말해놨을 텐데요. 내가 아까 분쇄기에 갈린 서류들 봉지에 담는다고 용수다가 쏟아서 바닥 더러워졌다고 말했잖아요. 아이고,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조각이 떨어져 있어요. 저거 안 보여요? 노안이 와서 그런 건가? 어떻게 바닥에 떡하니 쓰레기가 있는데 저걸 못 봐요? 이러면 내 자리만 덜 치운 것 같잖아. 깨끗하게 좀 치우세요. 다리 좀 치워주시겠어요? 아이, 그러면 사돈 처녀 자리인데 내가 신경 써야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요. 공무원 죄인 있다고 콩고물 받아먹을 기대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청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서 사람 난감하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봐요. 나이 들면 이렇게 눈치가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서 주변이나 쓸고 닦지 왜 여기서 일을 하게 시켜가지곤. 날도 더운데 노인들이 밖에서 오래 일하다가 일사병이라도 걸리면 어쩌겠어요. 나라에서도 노인 일자리라는 게 정말 노인을 빡세게 일을 시키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라 복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신우이는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를 마치 개인적으로 고용한 청소부인 것처럼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관리를 하는 것은 구청 내부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신우이가 언제 엄마를 불러다가 일을 시킬지 모르니까 항상 신우이가 일을 하는 사무실 뒤편에 간이 의자를 두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신우이한테 청탁을 하려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저희 친정엄마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오며 가며 인사 정도는 서로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친정엄마를 그렇게 종부리듯 대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기요, 김금자 씨. 제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런데 이것 좀 저기 복사기에 가서 20장씩 프린트해서 묶어서 순서대로 파일철에 끼워서 좀 가져다 주세요. 복사기를 내가 다룰 줄 모르는데 저 파일철에 끼우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건데 그것도 하나 못해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 하나 못해서는? 심지어 저희 친정엄마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닌데도 일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해야 하는 귀찮은 단순 업무들을 저희 엄마께 미루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화가 났죠. 더 이상 지켜보고 있는 건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해서 기둥 뒤에서 나와 신우이와 저희 친정엄마가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엄마는 복사를 해오라는 종이들을 들고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제가 다가가서 그 종이를 확 빼앗자 놀란 눈을 했어요. 신우이도 저를 보고는 눈을 깜빡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형님, 이것만 복사해오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회비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저희 엄마한테 맡겨도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형님께 시켰을 텐데 형님이 이렇게 꼼수 부리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도 되는 거예요? 뭐? 꼼수? 옳게 말이 좀 그렇다. 이게 어떻게 꼼수야? 내가 다른 중요한 일 처리할 게 많으니까 잡일하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지. 공무원이랑 복지 차원으로 고용해서 일하는 청소부랑 같은 급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봐야 하는 서류를 고작 복지 차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봐도 되는 거냐고요. 어차피 사도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건데 뭐 어때? 옳게 내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지금 이게 무슨 행패야? 이렇게 일일이 챙겨나고 하는 일이 부당하네 뭐네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여기서 일을 하면 안 되지. 아이 복지 차원으로 쓰는 사람이라지만 각자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인데 안 그래요? 아니, 너는 말도 없이 여길 찾아왔어. 이런 것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누가 못한대? 엄마가 할 일이 아닌데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청소를 하러 왔으면 청소만 해야지. 그리고 엄마가 여기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전체를 여러 명이 관리하는 건데 왜 여기 서서 우리 신우이 개인 청소부인 것처럼 일을 하고 있어? 옳게 말이 좀 이상하네. 내가 또 무슨 개인 청소부 쓰듯이 굴었다고 그래. 올케는 여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 괜히 참견하지 말고 나가. 여긴 왜 왔어? 뭐 감시라도 하려고 왔어?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신경 끄고 나가. 여기서 일을 해야지만 부당한 일을 부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엄마가 해야 하는 일도 아닌 걸로 괜히 트집 잡히고 있는데. 아우 참 말하는 본사하고는. 올케는 공무원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는 구급 공무원이고 사도는 그냥 여기서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하루에 4시간 청소를 하는데 자기 할 일도 똑바로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 엄마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따해도 그렇지. 뭐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형님, 말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사과하세요. 지금 공무원한테 사과를 하라고 시키는 거야?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청소 일하러 온 사람한테 정리 좀 해달라는 게 뭐가 문제라고? 제가 씩씩거리면서 열받아 하자 일부러 더 저를 열받게 하려는 심산인 건지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안 하고 마구마구 뱉어버리는 신우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친정엄마는 혹시라도 제가 시댁에서 미움이라도 받을까, 노인 일자리에 문제라도 생길까 쩔쩔매면서 간단한 업무 좀 도와주는 건데 괜찮다고 저에게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 딸 마음이 거기서 멈춰지겠어요? 저는 신우이를 2번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사무실 안에서 이런 소란이 있었으니 다른 공무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는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망신을 주려고 그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치냐고요. 저는 친정엄마가 당한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전부 이야기를 했지만 시어머니 또한 신우이랑 같은 입장인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 일하러 온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시는 거죠.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께 그건 아니지 않냐. 청소하러 온 사람에게 왜 복사 업무를 시키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떠넘기냐고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신우이 말만 듣고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잡일도 맡아서 해준다더라 하면서 못할 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다른 공무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게 행동을 하게 만든 건 제 탓 아니냐고 하신 거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날라리 신우가 공무원이 되어서 일을 한다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신우이도 본인이 잘났다고 절대로 사과 못하겠다고 하는데 남편도 살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고작 구급 공무원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갑질을 해대는 건지 저는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일을 하는 건 하는 거고 본인이 구청장도 아닌데 그런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장이라고 해도 그런 갑질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는 신우이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사과를 할 때까지 저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남편은 난감해했죠. 아무리 그래도 시댁을 아예 무시할 순 없는 입장의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뱉은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우이가 있을 땐 시댁에 절대로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께서 할 일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부르시면 가지 않았어요. 명절도 마음 같아서는 안 가고 싶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명절까지는 제가 무시할 수 없어서 정말 1년에 딱 2번 설이랑 추석에만 갔습니다. 어버이날이니 시부모님 생신이니 남편 보고 알아서 챙기라고 했고 저는 신우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딱 1년 6개월이 지나고 저에게도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3년째 노인 일자리에 발탁이 되어 일을 하고 계셨어요. 구청에서 일을 하시다가 복지회관에서 일을 하셨고
도서관에서도 일을 하셨었습니다. 1년 단위로 꾸려지는 복지 자리이다 보니까 사람의 일손이 더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다시 구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지난 업무와 같이 구청 내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것이었는데 걱정이 많았죠. 시누이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계속 시댁에 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시누이가 저희 친정엄마를 얼마나 더 괴롭히려고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맞불 작전을 놓기로 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희 친정엄마 구청에서 분명 시누이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 쉽게 털어놓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청소하면서 다쳤다는 손만 봐도 종이에 베인 흔적들이 잔뜩인데 시누이가 또 복사해와라, 바닥 청소해라 갑질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을 부글부글 끓이며 대기를 하고 있었고 드디어 저에게도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를 갈고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복수 당일 저는 당당하게 구청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일을 하는 도시사업부에 가게 되었죠. 왜요? 또 올케한테 가서 이러게? 아니 올케도 참 너무하지 뭐야. 내가 할 일 좀 따박따박 시켰다고? 거의 2년 동안 명절에만 얼굴 비치는 거 며느리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은데? 시누이가 아니나 다를까 저희 친정엄마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발소리를 크게 내면서 신우 자리에 도착을 하자 신우가 놀란 얼굴을 하고 저를 보더라고요. 어디 구급 나부랭이가 갑질을 하고 앉아있어. 당장 튀어나와. 올케 또 여기까지 나타나서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나가서 얘기해. 나가긴 뭘 나가. 나도 내 사무실에 찾아온 건데. 계장님, 저기 명패부터 좀 바꿔주시죠. 시누이는 무슨 소린가 하며 저를 한번, 계장님을 한번 쳐다보았어요. 계장님께서 슬쩍 제 눈치를 보면서 신우 건너편 파티션에 있는 공석이 된 자리의 이름표를 제 이름으로 바꿔두었습니다. 시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네, 제가 공무원 됐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하다가 공무원 자격증을 따버렸습니다. 무려 5급으로요. 제가 쭉 일을 하고 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다 했을 때 남편을 비롯해서 회사 사람들 전부 저에게 미쳤냐고 했었어요. 저도 나름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은 상태였고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와서도 감을 잃지 않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더욱 더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아까웠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에게 우리 엄마가 당한 갑질을 그대로 돌려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신우의 상관이 되는 방법 말고는 생각이 나는 게 없었습니다. 다 굳어버린 머리로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시험도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만에 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누이가 더욱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시누이의 상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9급이 아니라 5급 공무원 시험을 보았고 공부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지 않아서 발령까지 받았는데 시누이는 도대체 이 시험을 몇 년이나 준비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부분도 있었을 테지만 시험이라는 걸 합격하고 면접에서나 의미가 있지. 시험 볼 땐 다들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애지간한 돌머리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청으로 발령이 날 뻔했는데 구청으로 가고 싶다고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했어요. 발령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다리가 잘 맞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도시사업부에 뇌물수수 문제로 보직해임이 된 공석이 나왔고 그 자리에 가고 싶다고 어필을 쭉 해왔거든요. 기존보다 합격자가 많아서 발령대기가 나 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제가 구청에 난 공석 자리에 가고 싶다고 어필을 하니 뺑뺑이가 돌아가게 된 거죠. 저는요, 그렇게 소원하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일어난 일이 많지만 보직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 끝에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자리에 제 이름표가 떡하니 붙자 신우이가 입을 떡 벌렸어요. 아니 옳게 회사 다니고 있었잖아. 갑자기 과장님 자리에 왜 옳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인사공고 붙은 것도 몰랐어요? 얼마나 구청 일에 관심이 없었으면 제 이름 석자 붙은 것도 몰랐을까?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옳게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 동명이인인 줄 알았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날벼락이겠죠. 제가 이 자리에 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당당히 5급 공무원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신우이는 눈을 좌우로 굴리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제가 계획했던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친정엄마가 늘 앉아있던 간이의자부터 치워버렸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모든 구역을 관리해야지 이 자리에만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희 친정엄마를 도시사업부에서 내보냈죠. 신우이는 그때부터 아마 식은땀을 흘렸을 겁니다. 제가 팀 사람들을 모아두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면서 딱 잘라 말을 했거든요. 이 사무실은 우리의 구역이니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요. 아마 제일 늦게 입사를 해서 사업부 막내로 허드렛 일까지 전부 맡아서 하는 신우는 긴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복수가 시작이 되었죠. 여기 좀 치워주시겠어요? 예? 아니 저 과장님 자리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청소하시는 이모님들도 피해 가시잖아요. 청소하시는 이모님들은 제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중요한 서류라도 건드릴까 봐 그랬던 거고요. 이런 건 막내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공무원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쓸모없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겠죠? 신우이는 입을 앙다물고 제 자리를 청소하는 일을 담당해야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일부러 복잡한 행정 문서 작업을 시키면서 신우이가 잘 모르는 어려운 용어들을 섞어서 설명을 해주기도 했어요. 제가 기본 실무를 다른 회사에서 쭉 해왔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 편이었지만 신우이 입장에서는 늘 시키는 일만 하던 직원이었기에 제가 시키는 일에 대한 면역이 크진 않았죠. 이해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저는 9급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고 신우이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우 정말 과장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5급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게요. 그런 급은 도대체 누가 나누는 건지? 청소하는 사람이나 9급 공무원이나 하는 일은 비슷한데. 아, 그래도 5급은 조금 다르긴 하죠. 저는 상관이니까. 저는 말로 신우의 길을 팍팍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대들 수 있는 대단한 하극상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신우이는 아마 시댁에서 만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시댁에서는 적어도 본인이 더 손윗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대망의 명절이 오고 벼르고 있던 신우이는 제가 시댁에 도착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어떤 짓을 할지 뻔히 보였기 때문에 남편만 아이들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남편이 신우이에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아니 올케는 왜 안 와? 며느리가 명절에 이래도 되는 거야? 사람이 말이야 성격이 왜 그래? 누나야말로 정신 차려. 그러다가 아주 이상한 곳으로 발령 날지도 모른대. 듣자니까 누나가 그렇게 평판이 안 좋다던데. 우리 와이프 덕분에 구청에서 목숨 부지하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누나가 자꾸 우리 와이프 괴롭히려고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내가 누구를 뭘 괴롭혀다고 그래? 응? 지 5급 공무원이라고 나한테 갑질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게 애초에 심보를 좀 곱게 쓰지 그랬어. 우리 와이프는 2년 딱 준비해서 5급 달았는데 아이 누나는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뒷바라지 했던 내 돈 전부 돌려받는 수가 있어. 남편이 돈 가지고 엄포를 딱 놓자 신우이 입이 다물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저는 신우이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어요. 더워 죽겠는데 일부러 외근 업무를 뺑뺑이 돌리기도 했고요.
허드렛 일을 시켜서 하루 종일 구청 전층을 돌아다니게 만들기도 했고요. 신우이는 본인이 한 짓이 있어서 그런지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같은 구청 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우의 언행에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제 덕에 속이 시원하다면서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직원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이 덕에 입지도 단단히 다질 수 있었어요. 신우이는 반대로 완전히 망신을 당하면서 그 빡빡한 조직 내에서 입지가 급격히 추락을 하게 되었죠. 신우이는 아마 제가 상급자로 있는 한 승진은 불가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에게 적당히 하라고 했지만 저는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원래 고생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 그 힘듦을 알 수 있는 법 아니겠어요? 저도 제가 갑자기 5급 공무원에 도전을 하고 당당하게 합격해서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5급이 된 이후에 저희 시부모님들께서도 괜히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딸 자식이 혹시라도 승진해서 누락이 될까, 부당한 대우라도 받을까 싶어서 저에게 잔소리 한 번, 핀잔 한 번을 못 주시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싶기도 했고요. 신우이는 결국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죽어도 가기 싫다던 민원 업무를 받게 되었어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피하려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내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보다는 민원인과 싸우는 게 낫겠다 싶었을지도요. 저와 남편의 사이는 여전히 좋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된 이후 월급은 티가 나게 줄었지만 그래도 잘릴 걱정 없이 정년까지 일이 보장된다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불안한 시대에 평생 직장이 있다는 것은 꽤 든든한 일이니까요. 저희 두 사람 주변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저희 아들, 딸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신우이도 민원 업무를 맡으면서 기가 팍 죽은 것 같은데 이제는 어디 가서 갑질하지 않겠죠. 부디 신우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길 기대해보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별꼴 다 보고 이혼 도장 찍은 30대 후반에 입성을 하게 된 여성입니다. 세상 사람 사는 꼴 다 똑같다고 하더니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한평생을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애초에 그럴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다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것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믿었고 또 평생을 함께 지지고 볶고 살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도 잘 챙기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혼 생활을 하며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아등바등 살다가 이혼을 하시거나 혹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결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꼬 부부이자 가족들에게 늘 헌신적으로 굴었던 저희 부모님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저는 가족이라는 형태란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말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배려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한평생을 서로에게 의지하시면서 사셨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요,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 같으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울 줄 아셨고 또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본인이 더 노력해서 메꾸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저 역시 긍정적인 아이로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라는 것은 언젠가 지나칠 수 있기 마련이고 고난과 역경 같은 것은 딱 제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신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정신적으로 버티면 해낼 수 있는 것은
언젠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오빠 역시 저랑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식 걱정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늘 예쁨을 받는 오빠와 어떻게든 오빠의 뒤를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저까지 싫은 게 하나도 없는 저희 부모님이셨죠. 공부를 잘한다는 기준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니까 어릴 때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어딨어 하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저도 뭐라 대답을 할 말이 없겠죠. 제 기준에 저희 오빠는 천재였고 저는 천재를 따라가고 싶은 쫄병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자타공인 똑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천자문을 읽었고 누군가가 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빠를 질투해서 오빠를 꼭 이겨먹겠다고 다짐을 했었던 어린 시절도 있었지만 오빠와 저는 태생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자격지심, 열등감 같은 것을 버리고 오빠에게 하나라도 더 배워보고자 오빠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오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중학교 과정을 다 떼어버리고 복습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 나눗셈도 잘 하지 못했었는데 말이죠. 저희 오빠는 영재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 오빠를 이겨먹고 싶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줄줄 흘렸었던 저를 생각하면 분수를 몰라서 수학 분수도 못했던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저희 남매는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책이었고 저는 만화 영화였거든요.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하던 요술공주들이 변신하는 만화를 보면서 요술봉을 들고 설칠 때 오빠는 책을 하도 봐서 눈이 나빠져서 안경까지 끼던 모범생이었거든요. 친구들이랑 만화 영화 이야기로 꽃을 피울 때 오빠는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해야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재미가 있어서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지독해도 너무 지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오빠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독학을 해 마스터를 해버린 오빠였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시시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오빠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은 질문하는 시간이었대요. 교실에 있는 반 학생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교과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과 토론을 하는 시간이요. 수업 시간이 끝이 나고 쉬는 시간이 되어도 선생님을 붙잡고 문제를 풀거나 질문을 해서 반 학생들 사이에서 궤자를 넘어선 왕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분위기 파악도 하나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쉬는 시간이라서 매점에 뛰어갔다 와야 하는데 영민이 때문에 수업 늦게 끝나서 빵 못 사 먹었잖아. 에이씨, 배고픈데. 아, 영민이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저래서 나중에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하겠냐? 쟤 아마 회사에서도 저는 남아서 야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영민이 짝꿍은 잠도 못 잔다잖아. 하도 질문을 해서 선생님 이목이 집중되니까 자다가 걸리면 무조건 깨진대. 오빠는 그러거나 말거나 공부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친구들은 점점 더 오빠에게 심술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오빠에게 구박을 주던 반 학생들이 오빠가 반응이 없자 점점 심하게 괴롭힘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로 끝내도 상처를 받았을 것이 분명했지만 사춘기가 시작이 된 오빠는 그런 친구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써 무시를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반 학생들은 오빠의 교과서를 숨기기도 했고 교과서에 일부러 욕이 잔뜩 적힌 낙서를 해서 돌려주기도 했었던 거죠. 오빠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반항을 해보려고 했었나 봐요. 욕이 잔뜩 적힌 교과서를 학교 선생님들께 보여주면서 반 아이들이 괴롭힌다고 일러 바친 거죠. 그런데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사건에 대해 무신경했던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일부러 오빠를 괴롭힌 아이들에게 꼽을 주면서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뭐 하는 거냐고 면박을 주었고 그 일이 자존심 상했던 같은 반 학생들은 오빠를 더 교묘하게 심각하게 괴롭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빠의 체육복에 일부러 더러운 것들을 묻혀놓기도 하고 오빠의 운동화를 소각장에 버려서 오빠가 집에 갈 때 신을 신발이 없게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빠는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혼자서 모든 걸 참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내내 오빠를 괴롭힌 인간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과 재미로 시작했던 일에 점점 살을 붙여 오빠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 정도만 괴롭히자 싶었겠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는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오빠의 안경은 수도 없이 부러져서 왔고 오빠의 몸에는 알지 못할 상처들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당장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둘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학교가 갈라질 테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치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말뚝박기를 하다가 앞으로 고꾸라져서 안경이 부러졌다. 막대기를 들고 칼싸움을 하다가 팔을 다쳤다. 처음에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일이 이상하리만치 자주 있었고 오빠는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몸에 알레르기가 나기도 하고 원인 모를 탈모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들과 상담도 하셨지만 선생님도 학교에서 영민이가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고 별일 없다고 시큰둥하게 대꾸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오빠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교실에 찾아가셨고 오빠가 친구들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시고 말았던 거죠. 그 장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최근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으시다 하시더라고요. 오빠는 몸을 기역자로 만든 상태로 교실 뒤편에 꿋꿋하게 서 있었고 오빠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오빠를 뜀틀 삼아서 뛰어넘고 있었대요. 오빠가 앞으로 고꾸라지면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며 뺨을 치고 똑바로 서 있지 않아서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고 화풀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눈이 돌아서 오빠의 뺨을 툭툭 치고 있는 학생의 뺨을 잇는 힘껏 갈겨버리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거구시거든요. 키가 180cm가 넘으시고 몸무게 또한 90kg에 육박하시는 거구셨어요. 그런 사람이 고작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를 잇는 힘껏 갈겨버리셨으니 그 학생이 나가 떨어지면서 팔에 금이 가게 된 거죠. 아프다고 울고 불고 하고 있으니 학교 선생님들도 다 달려오셨고요.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쪽팔림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냈다는 불효자의 기분도 들었을 겁니다. 그날 오빠는 수업을 마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빠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고 그동안 오빠가 당해왔던 증거들을 하나하나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고발이라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아버지께서 갈겨버린 학생의 부모가 저희 아버지를 고소해버린 거죠. 미성년자를 때렸다는 이유로 아버지께는 벌금형이 떨어졌고요. 오빠를 괴롭힌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처벌을 할 수 없다며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희 가족은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오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그 악마 같은 아이들은 정작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딱 한 번 힘을 쓴 아버지는 벌금을 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부조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학교에서는 그런 오빠를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계속 결석하면 1년을 더 다닐 수도 있다며 학교에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변하셨어요. 아이들과 분리 조치를 시키는 것도 아니면서 다짜고짜 학교에 나오라고만 하면 되겠냐고 학교 측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애들끼리 싸움을 할 수도 있지 너무 유난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학교에 찾아가 자퇴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자퇴서에 지장을 꾹 찍고 돌아왔습니다. 너를 담기에는 너무나도 그릇이 좁은 나라야. 천재를 말이야 시기 질투만 할 줄 알지. 아이 우리 영민이는 더 큰 물에 나가서 놀아야 하는 법인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버텼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일찍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이 멍청한 학교를 더 일찍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영민이 시간만 아깝게 말이야. 오빠는 희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그 뒤로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깨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특출나게 부유했던 것 역시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는 집 비슷했어요. 방음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고급 아파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빠가 자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죠. 저희는 오빠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오빠에게 빨리 알을 깨고 나오라고 독촉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오빠의 모든 것을 응원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 있는 사이에 오빠는 엄마에게만 슬쩍슬쩍 책 같은 것을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것조차 어려운 오빠였기 때문에 저는 중학생이 된 이후에 오빠의 그런 모습이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빠는 천재니까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거실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오빠의 변화를 다들 축하해 주었어요. 오랜 시간 자르지 않았던 머리도 자르고 또 옷을 사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오빠는 3년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나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어려워할 때마다 오빠가 옆에서 도와주었거든요. 오빠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움이 있었죠. 오빠는 군대에 걱정을 가득 안고 갔고 그 안에서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오빠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고 군대에서는 오빠를 전역시켜버렸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과 함께 말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지만 울었어요. 피해를 받은 것은 우리 오빠인데 어째서 상처도 비난도 고통도 다 우리 오빠가 안고 가야 하는 건지 속상해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결국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 자신이 없다고 펑펑 우는 오빠를 포기할 수 없으니 빚을 내서라도 해외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오빠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영영 떠나버렸어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대충 1년 안에 돌아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물가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내내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여름방학이 되면 오빠가 있는 미국에 놀러 가고 싶다는 막연한 꿈만 꾸면서 그렇게 오빠가 제 정신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죠. 그런데 오빠는 미국에서 완벽하게 적응을 한 듯 했습니다. 오빠는 미국에 간 지 1년 만에 직장에 취업을 했다는 연락을 해왔고 더 이상 한국에 들어올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오빠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오빠는 미국에서,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요. 딱 2번이지만 오빠를 보러 미국에도 갔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넘는 동안 오빠는 정말 말을 했던 대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나이가 30이 넘고 저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오빠에게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 이직을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천재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좋은 곳에서 일을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은 학벌, 인맥 같은 것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은 아니라서 오빠의 능력만 보고 취업을 시켜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 마음을 회복했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허례허식 없이 정말 간단하게 기도만 올리는 식을 할 것이라 했지만 어떻게 아들이 결혼하는데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희 가족은 3번째 미국 여행 겸 오빠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죠. 새언니는 미국인이었지만 오빠와 오랜 시간 연애를 하면서 한국어를 간단하게 배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저희 부모님께서는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오빠가 미국에서 혼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화로만 들었지 찾아가기엔 너무 먼 거리였으니까 걱정이 꽤 많으셨었거든요. 오빠를 너무 과보호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차마 오빠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빠가 미국에 간 이후로 믿지 않던 종교까지 믿으실 정도로 오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원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이잖아요. 저 또한 오빠가 정말 건강하게 미국에서 생활을 하길 바라고 있었고요. 그런 오빠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여자도 저희는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에서 처음 봤는데 노란색 머리에 파란 눈을 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하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가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나는 말이야, 우리 며느리 줄리아가 영어밖에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싶었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어쩜 그렇게 발음도 좋니? 오빠랑 공부하다가 친해졌다고 하잖아, 엄마. 다행이지 뭐. 우리 오빠가 연애는 하려나 결혼은 하려나 싶었었는데 정말 다행이지. 아유, 다행이야. 나는 영민이가 그런 일 겪고 정말 고꾸라지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미국에 보내길 참 잘했어. 엄마는 오빠의 결혼식 사진을 어루만지시며 눈물을 훔치셨죠. 그때까지는 저도 감동적이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빠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체감한 부모님께서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자식인 저에게 잔소리를 시작하시게 된 것은 사고였습니다. 그동안은 오빠 걱정에 제가 그냥 중간만 해도 잘했다 잘했다 해주시던 부모님이셨는데 오빠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으니 그 모든 걱정이 저에게 쏠리기 시작을 한 것이었죠. 제 나이가 33인데도 왜 아직 남자친구 생겼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을 수가 없는 거냐면서 이래서 언제 결혼할 거냐고 닥달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연애를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진득한 연애는 하질 못했습니다. 그냥 제 성격이 그랬어요. 저에게 가족이랑 헌신과 배려를 필수로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또 모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태 만났던 남자들에게서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지는 상관없었어요. 20대였어도 정말 제 이상형에 적합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겁니다. 여태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던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소개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떻게 운명처럼 만날 수 있겠냐고 잔소리를 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일찍 시집을 간 친구들은 벌써 아이가 2이나 있기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조바심을 내야 한다고 이러다가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제 가치관을 이해해주고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결혼이라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람을 만나봐야 가치관도 맞춰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라며 일단 누구든지 제발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팅 자리도 나가고 부모님께서 애걸복걸하면서 만들어주신 선자리에 나가보기도 했어요. 늘 꽝이었죠. 가까이 지낸 사람들과도 연애를 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처음 본 사람이랑 첫눈에 반해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법이더라고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부서가 달라서 마주칠 일 없었던 남편과 우연히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저랑 일치한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홀시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란 외동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가족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가족들 간의 배려와 헌신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름이 끼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으니까요. 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처음 만나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는 내내 제가 옆에서 맴돈다는 것이 느껴졌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도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희 남편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큰 호감상이 아니었거든요. 평범하게 생겼지만 평범보다 조금 밑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이 나고 나서도 남편에게 꾸준히 연락을 해왔고, 제 나이 34살에 드디어 남편이랑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만남이라고 했었어요. 남자의 별 관심도 없고 본인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가족의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남편이랑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제가 회사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적이 없으니 저를 지극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연애를 하는 동안 꽤 즐거웠어요. 저 혼자서 속으로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감으로 어울리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재고 따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홀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태권브이처럼 날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던 와중에도 홀시어머니께서 어딜 다치시거나 갑자기 아프시기라도 하면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저도 홀시어머니를 몇 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만남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두 번째 만남부터는 홀시어머니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또 발목이 왜 시큰거리세요? 어제 늦게까지 뭐 하셨어요? 응? 아니 어제 그냥 저 누구야 홍만이네 엄마랑 같이 놀러 갔다 왔지. 홍만이네 어머님이요? 아이, 어머니, 설마 또 춤추러 갔다 오셨어요? 아이, 맞네, 맞아. 그러니까 발목이 또 아프지. 남편은 성질을 버럭 부렸고 시어머니께서는 꼼짝도 못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죠.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문제가 이래저래 많으신 분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생활비라는 개념도 잘 없으셨던 분이셨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남편에게 쓰라고 시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노름을 하고 또 친구들을 따라서 다단계에 가입해서 사기를 막기도 하고 나중에는 춤바람이 나서 춤을 배우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시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이혼을 하셨던 것이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배우겠다는 춤이 지루박, 탱고 이런 스포츠 댄스와 관련된 춤이라 남자 파트너와 딱 붙어서 춤을 추어야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그걸 바람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춤이 재미있어서 배우겠다는 건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냐며 매번 시아버지랑 싸움을 하셨고 긴긴 싸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 춤추러 다니는 것을 멈추지 않자 시아버지께서 그럴 거면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도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보통은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면 춤을 그만두는 게 정석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취미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자는 필요 없다고 이혼 도장을 찍으셨다니 대단하신 거죠. 그게 남편이 13살일 때 일이었대요. 그 뒤로 뿔이 난 시아버지께서는 양육비도 챙겨주지 않으셨고 아예 지방으로 일자리도 옮겨서 남편을 한 번도 보러 오신 적이 없었대요. 춤바람이 나서 돈벌이 같은 건 생각도 안 했던 시어머니께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그제서야 일을 시작하셨고
남편도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신문 돌리는 일,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번 두 사람이 가족을 버리고 떠난 시아버지의 흉을 보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게 된 것이었던 거죠.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뭘 하고 사시는지 연락을 하지 않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지방에 일자리를 구해 내려가신 뒤 그곳에서 재혼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연락을 뚝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께 더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키우느라 자연스럽게 춤을 끊으셨고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집중을 하시다가 남편이 다 자라서 돈도 벌어오고 생활비 걱정도 사라진 뒤에서야 춤을 다시 추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60대신데 그렇게 춤을 춘다는 게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예전처럼 춤 학원에서 춤을 추시는 게 아니라 성인 나이트 클럽 같은 곳을 다니시면서 춤을 추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춤을 추다가 맥주 몇 잔의 술에 취해 들어오신 적도 꽤 많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제비한테 엮여서 돈을 뜯긴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곳에 가는 시어머니만큼은 이해도 못했고 또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알게 되었으니 저도 답이 없다 싶었습니다. 미리 알았다고 한들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 집안에도 슬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오빠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노란 머리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외국인 새언니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결혼식에 새언니와 오빠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미 배가 불룩하니 나온 것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오빠와 새언니를 반반씩 닮았으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기대가 되기도 했었고요. 저희 엄마와 아버지께서도 손주 볼 생각에 무척이나 신이 나신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말이야 많이 고민을 했어. 너 결혼시키고 나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니? 아무것도 없지. 갑자기 왜 그래? 어디 멀리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긴장이 되네. 엄마 나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보러 자주자주 올 건데? 그러면야 좋겠지만 말이다. 네 오빠가 이번에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줄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시터를 쓰려니 비싸기도 하고 마음이 영 차는 사람도 없다고 말이야. 설마 오빠가 미국에 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래. 우리 보고 집도 넓은데 미국 와서 남은 여생 살아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 우리도 뭐 한국 생활 청산하고 가면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고 말이야. 아이 그럼 나도 엄마 옆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네 오빠랑 떨어져서 산 게 벌써 몇 년이니? 이제는 옆에 붙어서 시간을 좀 보내봐도 괜찮겠다 싶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의 집과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에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아쉽고 서운하다고 해서 부모님께 가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오빠가 미국에 간 뒤로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손주까지 가진 이상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싶어 하시는 건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멀긴 하지만 휴가 때 연차를 붙이면 못 갈 동네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을 미국으로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배웅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영 보지 못할 이별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 저는 친정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든든한 제 편인 남편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버티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남편 이놈이 가족에게 헌신하고 배려하고는 개뿔, 지 엄마만 챙길 줄 아는 효놈이었던 것입니다. 아 여보 오늘 우리 엄마랑 같이 장 좀 보고 와.
장? 나 지난주에 볼 거 다 봐서 살 거 없는데? 어머님 살 거 많으시대? 아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가서 계산도 좀 대신 해드리고. 그러면 자기가 같이 가서 짐도 들어드리고 하지 왜 나한테 가라고 그래? 아, 몰라? 엄마가 당신한테 할 얘기라도 있나 봐. 아, 당신 콕 집어서 할 거 없으면 와서 같이 장 봤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당연히 시집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호시탐탐 저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한국에 남은 부모라고는 자기밖에 없지 않냐고. 며느리가 먼저 살갑게 다가오고 안부 전화도 하고 주말에 찾아와서 같이 밥 차려서 밥 먹을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셨었거든요. 자꾸 남편 없이 저만 불러서 뭐라도 시키려고 드릉드릉 시동을 거시는데 제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갈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 혼자만 콕 집어서 자기를 보러 오라고 하실 때마다 일부러 남편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끙 소리와 함께 미간을 찌푸리셨지만 가족 간의 화합이고 나발이고 시집살이를 사서 당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남편 놈도 앞서 말했듯이 효놈이었기 때문에 제 밥그릇은 제가 챙겨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미국에 가 있는 마당에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적응을 잘 하신 건지 아니면 조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간간히 보내주시는 사진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연락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부모님께서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잘 지내는 척 연락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될수록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또 어디가 아프다는데? 아, 그 외에 예전에 춤추다가 다치신 다리가 그렇게 시큰거리신데 물리치료 받고 오셨다고 했고 저녁에 파스 좀 가져다 드리려고. 그걸로 되겠어? 아이, 큰 병원이라도 한번 모시고 가보지. 도대체 뭘 한 거야, 당신은?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정도는 아니었어. 그리고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당신이 가지. 당신은 아침 대바람부터 운동하러 다녀와 놓고 왜 나한테만 그래? 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조기 축구를 하기로 했으니까 빠질 수 없었잖아. 아, 당신은 집에 있었으면서 어머니 모시고 좀 움직였다 오지. 아휴, 우리 엄마만 좀 잘 챙기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저는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헌신은 저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에 계신다고 시차 때문에 전화 한 통을 안 하던 남편 놈이 지 엄마 챙길 때는 저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결혼을 한 이후에 사위에게 전화 한 통화 못 받아본 저희 부모님만 안쓰러웠죠. 시어머니께서도 철이 없으셨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춤바람 난 것만 좀 어떻게 해보라고 애걸복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춤추러 나가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것이 이게 맞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선 괜찮았어요.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당해주는 스타일도 아니었었고요. 아마 저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도 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엇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남편도 저에게 왜 그러냐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시어머니 비위만 좀 잘 맞춰주고 잘 챙겨달라고 말을 하곤 했어요. 저는 콧방귀만 뀌었죠. 결혼 후 1년은 그렇다 치지만 2년 차에 미국에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친정 식구들을 못 본 지도 오래된 기분이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휴가를 길게 붙여서 미국에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 꿈도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 맹장 수술을 받게 되시면서 말입니다. 하필이면 맹장이 터져서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딱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터질 게 뭐란 말입니까? 남편은 죽어도 시어머니만 두고 그렇게 길게 갈 수 없다고 했고 저는 저 혼자라도 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들어 버리셨어요. 아니, 이거 내가 맹장이 아예 터져서 열이 안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들이랑 어찌 둘이 있겠냐. 나도 여잔데 며느리가 수발을 좀 들어줘야지.
비행기 취소하고 올게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것도 아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행을 취소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오빠가 서운해했어요. 조카 얼굴도 한 번을 못 봤으니까요. 겨울에는 갈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겨울 휴가는 짧기도 했었고 소진할 수 있는 연차도 없었어요. 게다가 연말이라 회사 일정이 바빠서 도무지 시간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드디어 한국에 나오신다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게 즐겁기도 했었지만 3년 차가 되니까 음식도 물리고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돌아올까 생각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남아있긴 했지만 미국 생활 천천히 정리도 하고 또 한국에 집도 새로 얻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이것저것 알아보실 예정이라고 했어요. 드디어 결혼 3년 만에 저희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죠. 남편에게도 말을 했더니 남편이 시큰둥하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오시는데? 설마 우리 집에 계신다는 건 아니지? 우리 집에 모시면 안 되는 이유라도 뭐 있어? 그래도 좀 불편하잖아.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은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시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놓고 지금 우리 부모님은 안 된다는 거야? 됐어. 엄마랑 아빠 이미 호텔 잡으셨대. 그래. 호텔 생활이 훨씬 편하신 법이지. 피차 서로 좋자고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날 속에 굴고 그래? 남편은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깜짝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신세 한탄을 늘어놓자면 밑도 끝도 없이 늘어놓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당연히 공항에도 마중을 나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정이 있어서 마중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호텔을 잡으셨다고 하셔서 남편과 함께 저녁에 호텔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찾아가서 저희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샀습니다. 한국에서 뭘 보내드리려고 해도 미국에 다 있다고 거절을 하셨던 부모님이셨는데 저희 엄마가 화장품만큼은 한국이 최고인 것 같다고 하신 말이 기억났거든요. 저희 엄마 비싼 화장품은 돈 아깝다고 안 쓰시던 분이셨지만 이번에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서 설화수에서 파는 비싼 세트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남편이랑 같이 부모님이 계신 호텔로 가는데 남편이 제가 품에 꼭 안고 있는 설화수 화장품을 쓱 보더니만 묻더라고요. 그건 뭐야? 뭐 산 거야? 점심시간에 엄마 드릴 화장품 좀 샀어. 아니, 요즘 화장품 가격 진짜 비싸더라. 설화수가 비싼 거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비싼 줄 몰랐네. 설화수? 설화수 화장품을 샀다고 지금?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샀어? 돈이 어디 있긴 카드를 일단 긁었지. 엄마가 미국 화장품이 너무 안 맞는다고 그러셨었거든. 그렇게 말을 하자 남편이 갑자기 입을 앙 다물더니 빨간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유턴을 확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계신 호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다시 차를 돌리는 남편을 황당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큰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면 저희 집이고 좌회전을 하면 시댁이었는데 좌회전 신호를 타러 가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시댁 방향으로 가는 건데? 몰라서 물어? 미국에 좋은 화장품이 널렸을 텐데 뭔 설화수를? 그건 그냥 우리 엄마나 줘. 우리 엄마가 필요하다고 했다니까? 당장 호텔로 가. 야, 그게 얼마짜린데 장모님께 드린다고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니녀는 우리 엄마만 챙기면 된다. 앞으로 우리 엄마만 챙기라고 했어? 안 했어? 확시 진짜. 남편이 마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씩씩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덜컥 겁이 나서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는 것은 며느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나 봅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이런 작태를 참아주면서까지 시댁을 챙기고 비위를 맞추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친정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만 챙겨왔었는데 시어머니께 쓴 돈만 따지면 설화수 몇 세트를 사고도 남을 텐데 고작 이 화장품 하나 샀다고 저한테 연연거리면서 시어머니나 챙기라고 하는 남편이 미친놈 같아 보였습니다. 지는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했으면 제가 입 아프게 말이라도 안 했을 겁니다. 무슨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도 아니면서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저는 시댁만 챙겨야 한다 이런 사상이라면 발로 뻥 차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차 아니었고 남편을 더 자극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만큼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차는 시댁 주차장에 들어서게 되었고 남편은 주차를 마치더니 저에게 설화수 화장품 세트를 들고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화장품 세트를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저에게 화를 내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순한 양이 되어서는 시어머니께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을 하면서 저에게 눈짓을 하더라고요. 아이, 선물? 무슨 선물을 가져왔다는 거야? 네 손에 있는 그게 내 선물이냐? 그럼 일리 가져와 봐라. 얼마나 좋은 건지 보게. 아니요, 어머님께 드릴 선물은 이게 아닌데요.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바로 들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으니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 다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말을 한 선물이라는 것은 제 손에 들려있는 쇼핑백인 것 같은데 쇼핑백은 건네주지도 않고 선물은 따로 있다면서 휴대폰을 들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저는 어차피 이판사판 끝판이다 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주인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받자 저는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잘 지내셨죠? 이번에 저희 집 전세 계약 갱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집 뺄게요. 집을 빼겠다고요? 그 삼익빌라 말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사신다던 그 집. 네,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혼자 사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서요. 이거 전세금 제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유, 그런 건 내가 또 확실하지. 실거주는 시어머니가 하고 있지만 계약은 며느리가 했잖아. 맞지? 네, 맞아요. 그러면 집주인분이랑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달 중순에 계약 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사 나가면 되죠? 가만히 있어 보자. 예, 맞아요, 맞아. 다음 달 중순이 만긴 해. 아유, 다행이다. 안 그래도 요즘 집 찾는 젊은 부부들 많았는데 그 집이 좀 연식이 되긴 했어도 구조는 좀 잘 빠졌잖아. 네,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시며 저에게 집을 왜 빼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죠. 남편은 영문을 모르는 얼굴을 하면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럴만 하겠죠. 이 집은 쭉 시어머니 자가로 가지고 있었던 빌라였었는데 갑자기 전세에 집주인에 그리고 돈은 또 며느리에게 흘러간다고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꿈을 꾸고 있나 싶었을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를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시며 긴장이 잔뜩 든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핵폭탄급 진실을 알고 있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더라도 본인은 아들에게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쥐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집은 제가 시집을 올 때만 해도 시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1년 차였을 때 자꾸만 저를 남편 몰래 따로 불러내시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영 수상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 꿍꿍이를 알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찾아오자 저를 붙잡고 투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죠. 시어머니께서 자주 가는 캬바레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음이 잘 맞는 짝꿍을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춤을 추면서 정도 쌓고 마음도 쌓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사업가고 투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물어보신 거죠. 저는 시어머니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정상이 어디 있겠냐고, 분명히 어머님의 간이고 쓸개고 다 빼먹을지도 모르는 사람일 거라고요. 아니 너는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러냐. 얼굴을 딱 보면 믿음이 간다니까는.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가는 사람은 또 처음이라서 그래. 사업에 투자하면 나중에 몇 배로 불려준댄다. 당장 이자도 주고. 어머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이자 타령이래요? 사기꾼 같으니까 괜히 넘어가지 마시고 어머님도 얼른 손절하세요. 손절은 무슨 손절이야. 아니 회사에 수익이 생기니까 이자를 쳐준다는 거지. 뭐 아무나 주는 건 줄 알아? 나랑 내 집만 준다고 했다니까는. 그거 폰지 사기 같은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로 그거 위험해 보이니까 하지 마세요. 전 경고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돈도 투자 안 한다면서 사람이 의심이 많아서 돈 벌기는 글러먹었다고 면박을 주셨죠. 하지만 3개월이 차에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 입에서 곡소리가 나오게 된 것은 어쩌면 뻔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 나이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은 사그라들지 않고 살아있는 것인지 그 남자에게 푹 빠져서 전 재산을 다 털어준 시어머니께서는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현금을 얼마나 쥐어주신 거냐고 한숨을 쉬며 물어보았죠. 대답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메나 며느라가야 나 어쩌냐 이제. 나 이 집 팔았다. 그놈이 돈 벌어서 나보고 좋은 아파트에서 같이 살자고. 이 집 팔아서 투자를 하라고 꼬드기는 바람에. 뭐라고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정말? 그래, 이를 어쩌냐. 내가 정말 미쳤나 보다. 내가 미쳤나 봐. 아유 진짜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집을 팔아서 줬어. 나 이제 어떡하냐. 그놈이 돈 다 가지고 날랐어.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이름도 가짜, 신분증도 가짜, 통장도 지 통장이 아니라 뭔 대포 통장인지 뭔지 그냥 아예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놈이더라니까. 그럼 어떡해요? 당장 집은 어쩌시려고요? 우리 아들이 알면 나 죽어. 어떡하냐. 알면은 나 한 번만 살려줘라. 우리 아들이 아는 순간 나 발목 다 부러진다. 그놈이 캬바레 절대 가지 말라고,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걸리면 2번 다시는 안 본다고 했었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얘 며느리야.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정말 나 큰일이다. 당장 급한 불은 꺼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어간 마당에 저는 새로운 집주인을 만나서 사정을 했어요. 새로운 집주인 또한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자성으로 산 것이어서 시어머니께서 전세금만 낸다면 계속 살게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 전세금만 해도 억 단위인데 그 돈을 어떻게 단순간에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빠가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본 탓에 집을 팔고 정리하고 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민 준비만 해도 시간을 꽤 잡아먹는 일이었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국 생활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집은 가지고 있고 싶어 하셨어요. 그냥 빈집으로 두기엔 아까운 집이라 제가 전세를 두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전세 자금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생각에 그 돈으로 시어머니의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그 집에서 지내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해요. 제가 전세금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어머님이 집을 팔아먹은 것도요. 당연하지. 내가 이 비밀은 죽을 때까지 지키마. 정말 고맙다. 남편은 저에게 친정 부모님의 전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눈독을 들일 것 같았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저와 둘 다 비밀을 하나씩 나누었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었죠.
하지만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비밀이고 나발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벌벌 떠셨고 남편은 콧김을 씩씩 내뿜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이 엄마 집이 아니라 전세집이고 전세금은 와이프가 낸 돈이라서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엄마는 어디 가서 지내게? 어디 가냐니 당연히 당신이 집으로 모셔야지. 당신이 지금 학가에도 괜찮다고 한 거야? 그래? 내가 언제 학가를 한다고 그랬어? 당신이 모시고 살아. 난 우리 엄마랑 아빠랑 살 테니까. 그게 지금 뭔 소리야? 나보고 우리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으라고? 그럼 당신은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그래, 맞아.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다. 왜? 내가 이 꼴을 보면서 왜 당신이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고작 설화수 화장품 하나 가지고 연년 소리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께는 전화 한 통 안 하는 놈이랑 효도요도하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 길로 화장품 세트를 챙겨서 시댁을 나왔고 남편은 어딜 가는 거냐면서 저를 따라왔어요.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 하면서 저를 달래려는데 열이 받아서 쇼핑백으로 남편의 대가리를 확 후려버렸습니다. 튼튼한 화장품 병과 남편의 머리가 깡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은 얻어맞고 얼이 빠진 얼굴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혼해.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못 살아. 남편은 저에게 얻어맞은 충격이 컸던 건지 더 이상 저를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혼자 택시를 타고 부모님이 계신 호텔에 도착을 하자마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제 마음속의 서러움을 전부 뱉어냈어요. 아버지께서는 남편의 얼굴에 주먹이라도 날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며 분노를 참지 않으셨고 엄마는 기가 막혀 하시면서 당장 이혼을 하고 같이 살던 같이 미국을 가던 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지만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무척이나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부모님과 함께 돌아갔어요. 남편은 제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오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날린 주먹에 얼굴을 정통으로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감히 내 딸을 그런 취급을 하고 살아? 내가 결혼을 시켰지? 우리 딸을 종으로 팔아치웠어? 당장 이혼해. 장인어른, 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그만인 줄 알아? 이미 버스는 떠났네.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절대로 찍지 않겠다는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고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서 회사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전셋집을 뺀 돈을 부모님께 돌려드렸고 저는 부모님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사직서를 낸 것도 계획이 있어서였어요. 이전부터 이직을 생각하고 있기도 했었고 제 경력이나 나이나 지금이 딱 이직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생활을 정리하는데 2-3달 정도 걸린다고 하셔서 그 기간 동안 조카들이랑 시간도 실컷 보내고 미국 여행도 할 겸 그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남편과 이혼은 아이가 없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요. 그렇게 미국에서 실컷 좋은 시간을 보낸 뒤 부모님과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이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첫 출근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부모님과 한국 생활에 다시 한번 적응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쉼없이 달려왔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좋네요. 전 남편 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죽을 마실 겁니다. 결혼 생활하는 내내 저에게 떠넘겼던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도 더 이상 캬바레에 갈 수 없으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 2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지고 볶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